전세가는 여기서 더 올라가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전세가가 안 올랐다면 모르겠지만 2023년 초부터 지금 쭉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2025년만큼은 공급이 충분한 편이에요. 이문 휘경하고 장인 뉴타운하고 광명 뉴타운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6년부터는 다시 상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은 어느 정도 좀 보합세로 가다가 26년부터는 전세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무주택자는 일단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 집 마련 하실 때는 그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집에 실거주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곳에서 살면서 전세 끼고 사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게 좀 더 좋은 자산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주택자분들은 시세를 잘 못 오른 곳들을 가지고 있다면 갈아타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금매 자체가 상급지에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5억짜리에서 금매가 나와봐야 한 2, 3천 빠지지만 막 한 10억짜리에서 금매 나오면 막 6, 7천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더 갈아타기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몇 년 되셨죠? 2009년부터 했으니까 한 15, 16년 된 것 같아요. 15, 16년 되셨는데 15, 16년 된 투자자 입장에서 요즘 경기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거 좀 어떻게 피부로 와닿게 느끼시나요? 제가 가끔씩 백화점을 가면 아직도 뭐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이런 데 줄 서 있더라고요. 옛날만큼 길진 않은 느낌. 옛날만큼 길진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공항에 또 사람 바글바글하고. 한국 사람들 해외여행 좋아하죠. 그래서 이게 과연 경기가 어려운 게 맞나?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생각보다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 맞아요. 뭐 이런 말씀 하시고 싶은 거죠. 네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럼 작년에 한국 부동산 경제 이제 벌써 1월 이제 말로 가고 있으니까요. 좀 정리 한마디로 해준다면 어떤 것 같으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고. 초양극화. 네, 맞습니다. 네,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긴 해요. 주요 지역들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되고 과거에 2021년, 2022년에 정말 전국이 다 올랐잖아요. 사람들이 그때는 전국이 다 오르네 라는 것을 체험했지만 사실은 부동산이란 건 원래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좀 더 입지 가치 그리고 상품적인 가치를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방에 있는 그 수요들까지 다 수도권으로 오다 보니까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지역들이 더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주요 지역 선호 현상이 있었던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왜 선호 현상이 계속 또 심해지는 걸까요? 인구의 감소가 있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경기도라 할지라도 하남시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가면은 양평이라는 곳이 있는데 확 차이가 나요. 하남시에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는데 양평은 우리가 주말에만 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경기도라 할지라도 그만큼 차이가 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좀 심해진 현상으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라 불릴 텐데 강남 상구랑 마용성이 작년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 여기 분위기는 그럼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1월 중순 말. 지금 현재는 보합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는 그래도 좀 더 호가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살짝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개별 단지마다 다르지만 현재 그런 상급지 위주로는 약간 보합세이고 그리고 나머지 그 노원구나 그리고 어디 금천구 이런 곳들은 살짝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강남 상구 마용성 같은 데는 앞으로 2025년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예측하기 어려운데 여기는 사실 인기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에 어떤 큰 위기가 오지 않으면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른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 마포구, 제가 살고 있는 마포구는 가격이 약간 좀 하락세가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그렇게 하락하는 그런 매물들이 보이면 바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지인이 마포에 어떤 아파트를 사러 갔는데 그게 5천만 원 싸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 8팀이 보러 갔대요. 와. 네, 그래서 자기가 계약 못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5천만 싸도 바로바로 계약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하락세라기보다는 보합세나 약간 약보합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포구보다 더 상급지인 강남 상구는 요즘에도 신고가 치고 있나요? 그렇죠. 뭐 압구정이나 그런 반포에 있는 신축 단지들 이런 곳들은 신고가를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쓸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남동 쪽 아니면 성수동 쪽 고가 아파트들 그리고 학군이 필요한 사람들은 압구정이나 반포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림 현상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싼 구입, 비싼 동이 한남동, 성수동, 반포, 압구정 이 정도? 여기가 이제 탑4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거기에 좀 비슷하게 따라가는 데가 뭐 청담동도 있을 거고 하시겠지만 그럼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자들이 더 갈 데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 가격은 제가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 초대해 보면 2025년을 상저하고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수도권을 기준으로. 근데 여기 최상급지는 계속 갈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여기 이상으로 더 갈 데가 없는데요. 또 밑에 있는 입지에 계신 분은 또 오고 싶은 데는 결국 최종 동차층이 여기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 집가 하락 분위기가 여기만 피해갈 수 없다. 예를 들면 21년, 22년 그때 이제 예를 들면 반포 같은 압구정 이런 데는 대출이 안 됐잖아요. 15억 이상이. 그래서 거기는 금리 이렇게 오를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안 떨어져요 얘기했어요. 저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이론상으로 맞아. 왜냐면 대출을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근데 반포 같은 데도 뭐 10에서 20% 팍팍 떨어졌거든요. 팍팍 떨어졌죠. 비싼 곳일수록 더 많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비싼 곳들이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 그 하락장이 오면은 상급지라고 절대 못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네, 하락장이 오면은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상급지인데, 하나 유의하셔야 될 점은 반등장이 오면은 가장 빨리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반등장 때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집주인들이 안 팝니다. 네, 내놨다가 집 보러 몇 명이 오면은 안 팔아요. 그래서 그 상급지대의 특징은 반등이 좀 더 빨리 오고 세게 온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12월이나 1월에 수도권의 부동산 전반적으로 좀 시장 집값 상황은 어떻고, 요즘 사람들 심리는 상급지 말고 전반적으로는 좀 어때요? 작년 초 2024년부터 현재까지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오른 거를 주고 사게 되면은 거의 신고가를 찍는 건데, 이거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그냥 하자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금매를 잡자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기다리자라는 분들, 이렇게 세 포지션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결정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샀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안 샀는데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샀는데 떨어진 게 좀 더 낫더라고요. 소유권이라는 게 일단 저한테 있고, 그리고 하락장 때 보면 30억짜리가 30% 떨어지는 것과 15억짜리가 30% 떨어진 거 보면은 절대금액 큰 게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 때가 사실은 갈아타기의 적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장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일단 사고 오르면 좋겠지만 떨어지면 상급지로 갈아타게.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네. 근데 말씀만 들으면 되게 심플한데, 뭐 예를 들면 집이 이제 사셔야 되는 무주택자분들은 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할까요? 아무래도 이게 큰 돈을 쓰는 거다 보니까. 싸게 사고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싸게 사고 싶을 때는 이 뉴스가 워낙 온통 전부 다 막 우리나라 망했다. 뭐 한국 경제 거의 뭐 끝나는 뭐 그 정도 나오죠. IMF에 넘어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기 쉽지 않아. 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1억, 지금 뭐 1억 4천이지만 1억까지 막 치고 오를 때는 사람들이 사고 싶지만 막상 이제 조금만 떨어지면 산다 하지만 9천, 8천, 7천 떨어져도 그쯤 되면 더 못 사더라고요. 이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1억대의 마음이랑 7천대의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2023년 1월에 이때가 그 하락기에 거의 종점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집 사라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많이 당하셨겠네요. 엄청 많이 날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가 그때가 저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23년 1월이 저점이긴 한데 그때 근데 왜 사라고 하셨던 거예요? 저는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 정도 한 30% 빠졌으면은 여기서 더 빠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천을 많이 했었죠. 자, 2024년에 또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전세가도 상승했었는데 그 원인은 뭐고, 전세 가격이 상승해서 매매가 좀 올린 부분도 있잖아요. 있죠. 25년에 전세가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는 여기서 더 올라가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전세가가 안 올랐다면 모르겠지만 2023년 초부터 지금 쭉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2025년만큼은 공급이 충분한 편이에요. 이문 휘경하고 장인 뉴타운하고 광명 뉴타운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26년부터는 다시 상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은 어느 정도 좀 보합세로 가다가 26년부터는 전세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6년 상승이 이어진다고 보시는 이유가? 2026년은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네, 새 아파트로 들어오는 게 별로 없고 분양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또 하나 문제점은 갱신권을 이미 다 썼습니다. 전세 2년 갱신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은 경우 2026년, 27년에는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른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인허가 물량도 많이 적은 건가요? 엄청 적죠.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지금 뭐 거의 없고요. 아파트 착공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 84제곱이 전세가가 10억이에요. 비싸요. 전세가가 10억입니다. 매매는 얼마예요? 매매가는 한 24, 5억 정도예요. 원래는 이 정도 규모가 입주할 때쯤이면 전세가가 한 7억 정도 형성이 돼야 되는데
워낙 공급이 없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되지만 이거를 지금 기점으로 해서 광명뉴타운, 이문희경, 장유뉴타운 입주하면서 그 순간까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파크 아파트가 22년 12월쯤에 분양했었나요? 맞아요. 그때 막 미분양한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죠. 이거 미분양 나면 진짜 집값 더 떨어지고 큰일 난다 하면서 정부가 뭐 대책 뭐 뉴스 나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걸 사야 된다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거 사면 큰일 난다. 어떤 사람은 지금 사야 된다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때 가격과 지금 가격이 차이가 제가 알기로 거의 더블 정도 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거의 한 10억 정도 차이 납니다. 저는 그때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고덕 그라시움이라는 아파트가 강동구에 있거든요. 그 가격이 고덕 그라시움하고 이 거의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봤을 때 입지도 그라시움보다 더 좋고 훨씬 더 세대수도 큰데 이걸 봤을 때는 더 비싸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때 그 말을 이제 영상에서도 했었나요? 네, 했습니다. 이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죠? 작가 송희구입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또 실제로 적용하신 분은 큰 돈을 버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순간들에 딱 뭘 해야지 사실 뭐 100%는 없겠지만 내가 살지 말지 기준점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왜 미분양이 될 수 있고 큰일 난다는 얘기가 나왔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포가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딱 기준점 잡아야 돼요? 여기서 기준점은 간단한 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지 있잖아요. 강남, 서초, 용산, 뭐 송파, 마포, 성동, 동작, 강동, 동대문 뭐 이런 데가 오르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물가만큼 올라요. 이 서울 외곽 그리고 경기도 외곽지까지 오르면 그때는 사면 안 돼요. 그때는 완전히 고점이란 뜻입니다. 뭐 의정부 구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파주에 있는 구축 아파트, 인천 구도심에 있는 구축 아파트 이런 것들까지 올라버리면 그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고점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그래서 이 고점이란 게 통계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상대평가거든요. 결국에는 부동산은 다 상대평가라서 과연 평상시에도 오르지 않은 것들까지 올랐는가 이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신축, 구축 얘기해 주셔서 신축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고 모든 신축이 또 좋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가 보장되는 신축 아파트 좀 구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세대수가 너무 적은 건 안 되고요. 뭐 가급적이면 1000세대 이상. 이게 상급지일수록 한 4, 500세대만 돼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게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1000세대는 돼야겠죠. 네, 그리고 신축을 볼 때는 절대 거리가 멀면 안 됩니다. 일자리와의 거리. 예를 들어서 여의도나 광화문이나 강남에서의 거리가 물리적인 절대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강화문, 여의도, 강남이 3대 일자리죠, 서울에. 그래서 저는 거리를 대충 잴 때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재요. 거의 용산구에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게 딱 거의 중심 아닌가? 네. 거기를 중심으로 절대 거리가 너무 먼 곳들은 GTX로 아무리 빨리 올 수 있어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GTX를 생각보다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 중요한 거는 직주 근접이다. 직주 근접인데 절대 거리도 보셔야 돼요. 여기 마포에서 삼성역 가려면 힘들어요. 힘들죠? 너무 힘들어. 네, 근데 마포가 그것만 안 좋아. 강남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를 타고 가도 힘들고 지하철을 타도 힘들고. 연신내에서 GTX 타고 삼성역 나중에 뚫리면은 뭐 한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연신내가 마포보다 상급지는 아니죠. 그 의미로 해서 절대 거리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야 여기 10분 만에 가니까 여기 좋을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통으로 편하게 가는 것과 또 실제 절대적인 킬로미터의 그 거리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부동산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변동성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또 급등했다가 또 요즘엔 또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자사에 된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정보에 상당히 빨라진 것 같습니다.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급등장이 2018년부터 오긴 했거든요.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부동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무슨 프롭테크 같은 거 있잖아요. 호갱노나 아실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워낙 발달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좀 올라온 것 같아요. 뭐가 올랐어요? 지식 수준이? 네. 그래서 사지 말아야 될 것과 살 것들을 확실히 잘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홀 아파트 안 살려고 하시고 대단지에 그다음에 역세권에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근처 대부분 다 알죠 요즘에. 그래서 그것들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수요가 분산이 안 되니까 얘네는 확 올랐다가 좀 비싸지면 확 꺼지고 예전에는 뭐 돈이 좀 부족하면 뭐 빌라 살지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니야 빌라는 아니야
아파트. 그러니까 또 수요가 쏠리겠죠. 요즘에 서울에 있는 모든 주택 유형에서 매매나 전월세 거래량이 하락세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래량과 매물 요즘 어때요, 서울? 거의 없죠. 네, 거래량은 거의 바닥을 찍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거래량을 바닥 찍을 때가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거래량이 많을 때는 집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거래량이 없다는 뜻은 그냥 내가 가서 충분히 매고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거래량이 늘어난다 할 때는 오히려 관심을 좀 끄시고, 거래량이 없다 이럴 때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래량이 없다 해서 그 걱정하는 게, 야, 이게 이제 매수자는 여유가 있고 매도자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제 호가 떨어질 거고, 요거 점차 매수자들이 안 사게 되면 가격도 떨어질 거고, 실제 이제 거래가가 지가 하락으로 더 이어진다. 우리가 급할 필요가 없다. 요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다들 요거 때문에 집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맞아요. 근데 생각을 거꾸로 하는 게 맞죠. 집주인들은 집값을 내릴 때 상당히 찔끔찔끔 내리고요. 올릴 때는 팍팍 올려요. 네. 그리고 요즘에 최저 시급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다 공사비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인부들의 어떤 식사비, 그리고 월세비, 기숙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게 기축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그것들이 다 이렇게 적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축이 점점 더 귀해지는 상황이고, 신축이 귀해지면 준신축이 귀해지고, 재건축이 귀해지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데 부동산 상승의 기폭제로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아파트 공사비 요즘 서울 기준 평당 어느 정도나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나요? 코로나 전에는 평당 500이었는데 네. 지금은 기본 900이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뭔가 지을 때 좀 화려한 커뮤니티, 뭐 조경 이런 걸 또 원하잖아요. 원하죠. 막 폭포 있고 그런 것들. 그렇게 하려면 1,000만 원 들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이 깨지는 곳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재건축 사업성이 깨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 여기 왜 기다려야 되지? 그냥 새 걸로 가버리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얼죽시라는 표현도 나오고 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작년 말에는 대출 규제 여파로 시장이 관망세가 좀 길어진 모양새도 있었는데, 대출 규제가 사실은 작년 말에 또 먹힌 것 중에 하나가 은행들도 이미 작년에 한 해 장사를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입김을 충분히 들어줄 만한 여지가 있었겠지만, 또 은행도 사실은 그 대출과 예금의 차이로 이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대출을 완전히 규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텐데, 어떻게 되고 정부는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좀, 사실 지금 정부가 약간의 그 빈 공백 기간 같은 정부이다 보니까 정책이 앞으로 특별한 게 나오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작년 말쯤에 시장이 딱 멈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대출 규제는 그냥 하나의 요소였을 뿐 진짜 이유는 2024년 초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안 올랐으면 이 대출 규제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대출 규제가 있다 할지라도 별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내가 이 돈 주고 살까 이건데, 그런데 만약에 2025년에 다시 뭔가 3월부터 꿈틀꿈틀대기 시작한다 하면은 사람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든 대출을 받아서 또 거래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세차익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풍 굉장히 뜨거운데, 이런 현상 그럼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꼭 참여해야 되는 2025년 수도권 청약이 있나요? 방배동에 원페를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포에 있는 레미안 트리니원 이런 것도 있고, 또 잠실에 있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뭐 이런 것들. 네,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최소 5억은 가져간다고 보셔도 되죠. 당첨된 순간 5억 먹는. 네, 기본 5억이요. 최소. 만약에 청약 점수 한 9점 되시는 분들은 일단 이거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69점이 사실은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69점 정도가 재작년에 레미안 원밸리나 그리고 방배 DH 이런 곳들의 커트라인이 69점이었었거든요. 사실 69점도 굉장히 고점이잖아. 이게 100점 만점이 아니거든. 네. 그래서 이 69점 되시는 분들은 일단 이거를 도전해보고 뭔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63, 4점이다. 이러면은 사실은 약간 조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로또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 기다리고 있고, 오히려 그냥 조정지역이 아닌 곳들, 나머지 그 3구와 용산구 빼고 나머지 곳들은 오히려 분양가가 비싸요.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평촌에 있는 그 아크로 베스티니도 있고, 광운대에 있는 그 서울원 아이파크도 있는데, 거기들도 지금 뭐 무순위들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저렴했다면 지금 다 완판이 됐겠죠. 2025년 수도권 부동산 집값, 지금 작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망 좀 한번 해주신다면 핵심. 서울에 있는 곳 중에 좀 메이저한 곳들, 서대문, 뭐 마곡, 동대문, 동작, 강남, 서초, 용산, 강동, 뭐 동대문, 뭐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잘 좋아하는 곳들과 경기도에 있는 분당,
구성남, 인덕원, 과천 뭐 이렇게 경기도에서도 선호되는 곳도 있잖아요. 네. 이런 곳들은 저는 강보합세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나머지 그 외의 곳들은 힘을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냥 보합세거나 오히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곳들은 저는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다 봅니다. 사람들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인천에서 가장 좋다는 송도마저 2023년 초 대비 반등을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송도나 뭐 청라나 그런 좀 인천에서 수요가 있는 곳들은 그래도 강보합세로 갈 수 있겠지만 네. 나머지 좀 뭐 부천이나 부평이나 구축 네. 아파트들, 일산 구축 아파트들, 또 노원구나 도봉구에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동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려든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송도 같은 것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데잖아요. 네. 거기보다 못한 데도 굉장히 많을 테고 네. 이게 사람들이 마음이 가고 싶다는 것과 네. 내 소득과 자산이 받쳐줘야 가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송도 같은 데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핵심 서울의 그 지역 외의 곳들도 사실은 전국으로 봤을 땐 비싼 곳들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그 외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거기들도 채워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게 생각보다 각자 광역시에 계신 분들이 자산이 좀 다 있습니다. 네, 왜 그렇냐면 일단 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뭐 맞아요. 울산이나 뭐 창원이나 이렇게 청주나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기숙사나 아니면 사택이나 네. 또는 그 동네 저렴한 월세를 살면서 다 모은 월급으로 일단 전세 끼고 투자를 해놔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석 있는 분들이 8, 9억짜리를 일단 전세 끼고 사두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끼고 사는 수요가 상당히 지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아파트 값만 보면은 막 10억이라 너무 비싼 것 같지만 사실은 한 3, 4억만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수요가 많아지고 있죠. 집값 어떻게 보면 또 댓글에 상승을 부추기는 좀 송 작가님 나오셨다 이렇게 댓글 남길 것 같은데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우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이 또 사실 작가님은 원래 또 직장 생활을 거의 한 13년, 14년 정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 집값이 싼 건 아니잖아요. 싼 건 아니죠. 싼 건 아니죠. 저 사실 서울에 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서울에 2011년에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2015년에 공덕에 왔어요. 마포구 공덕도. 그 당시에 10평짜리 오피스텔에 살았고, 그 뒤편에가 이제 마포 이제 레미안 쪽 쭉 둘러싸여 있잖아, 아파트 단지들이. 거기가 그때 복도식 아파트가 한 5억, 6억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비싸다, 서울의 아파트. 근데 거기 지금 훨씬 비쌀 거란 말이죠. 맞아요. 비싼 곳들만 봐서 그렇지 사실은 어디 하남 미사에 되게 괜찮은 아파트들도 한 8억 정도 하는데 전세가가 5억 정도 해요. 그래서 3억 정도로 일단 사두고 몇 년 뒤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팔아서 갈아타기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론에는 막 잠실 얘기 나오고 막 반포 얘기 나오고 해서 너무 비싼 것 같지만 알짜 단지들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많이 숨어 있긴 합니다. 뭐 서울에 있는 뭐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들, 기름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 7, 8억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정도는 저는 뭐 비싼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긴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뉴스에서는 아무래도 뉴스거리가 되기 위해서 최고 입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상구, 용산, 성동구에서도 최고 고가 단지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집값이 이제 물론 비싼 데도 있겠지만 충분히 괜찮은 데도 있을 텐데 너무 고가만 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라는 예를 들면 특히 요즘에는 뭐 반포나 압구정에는 100억, 200억, 300억짜리 뭐 고급 아파트 빌라들이 막 지어지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 것들이 좀 이 시기에 좀 영향을 미친 것도 좀 있겠네요. 네, 이건 약간 언론의 잘못도 있어요. 이게 너무 자극적으로 보도하다 보니까 이게 네. 직장인들로서는 괴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사실은 부산에서도 되게 좋은 아파트들이 지금 보시면 한 6, 7억대 시세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부산에 있는 뭐 수영구나 아니면 동래구나 이런 곳들이 괜찮은 곳들이 6, 7억대예요. 6, 7억. 네, 거의 상급지인데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전 방금 6, 7억이 순간 든 생각이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예전 같았으면 너무 비싸다 생각했을 텐데 저도 이제 서울 산 지가 한 4, 5년 되다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가격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면서 참 한경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광역시 분들도 있잖아요. 부산이나 대구는 저는 여기서
특히 신축 아파트들은 더 떨어질 게 없다고 봐요. 이미 부산의 뭐 남천동, 뭐 네. 명륜동, 해운대 이쪽은 이미 많이 떨어지고 반등을 거의 안 했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그 메인에 되는 신축 아파트들은 더 떨어질 게 없고 이런 것들도 투자금이 지금 현재 별로 안 들어요. 네, 이런 거 하나 사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부산, 대구 얘기하셔서 그럼 강력시별로 코멘트 한 번씩 해주신다면요. 부산, 현재 상황 어떻고, 앞으로, 올해 어떨 건지. 한 줄평. 부산은 강보합세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방은 인구 소멸이 정말 빠르거든요. 그래서 10년 이내만 보셔야 돼요. 10년 이내에 신축만 보셔야 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해수동이라고 합니다.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그 중에서도 좀 몇 개 주요되는 단지들 거기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산, 요즘 조선업 경기 좋은데. 울산도 사실 많이 빠졌고 그런데 울산에서도 최상급지라고 불리는 문수로 쪽, 옥동 이쪽은 사실 반등을 많이 했어요. 그쪽만 보시는 게 맞긴 합니다. 대구, 제 고향. 대구는 진짜 여기는 진짜 더 떨어질 게 없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고 공급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대구를 보실 때는 죽전역과 담티역 사이만 보셔야 돼요. 네, 거기서 이 달구벌대로의 신축 단지들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죽전역 옆에 용산역은 어떻게 한대? 제 용산역에 저희 대구 본가가 있는데. 용산역도 그 신축 아파트는 괜찮은데 구축 아파트는 좀 힘들어요. 네. 광주. 광주가 사실은 인구 유출이 상당히 빠른 곳이거든요. 그래서 광주하고 대전은 좀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전은 일단 청주와 세종과 서울, 경기도한테 인구를 뺏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전이 힘을 못 쓰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는 옆에 있는 전주라든지 또 익산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의 인구를 뺏기고 있고 또 서울 수도권에도 인구를 뺏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힘쓰기가 조금 어려울 거라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소멸과 이동이 서울과 그리고 경기도, 뭐 인천 같은 수도권, 그다음 지방에 각각 다른 영향을 좀 어떻게 끼치고 있을까요? 서울 수도권이 더 메가시티가 되어가고 있죠. 제 아내도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냥 내가 서울 산다고 해서 이게 마주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30, 40%는 뭐 경상도, 전라도, 뭐 강원도, 충청도 이쪽 이런 사람들이라서 이게 진짜 더 그 수도권 집중화가 더 빨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의대로 쏠리는 거를 우리가 사회 모두가 좋다고 말하지 않지만 쏠리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또 쏠리고 있는데 뭐 그분들 보고 의대 가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개인의 선택인데 그러니까 이 서울로 쏠리고 하는 것들도 이미 방향이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이지 정부의 정책도 방향은 약간 결정된 것 같다라는 이미 생각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아파트 몇만 호 짓고 GTX 막 ABC, DEFG 막 계속 나오고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래서 인구 소멸 시대에 그래도 살아남는 좀 지방의 강력시나 도시는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도심에서 핵심되는 곳들. 네, 이런 것들은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그 지방일수록 더 핵심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지방에서 핵심으로 들어가는 선택지가 있을 거고, 왜냐면 지방에는 그냥 본인은 월세로 살든지 하면서 서울에 사놓고 서울에 사는 건 아니에요. 내 거주와 투자를 구분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은 그 지방에서 내 집에서 살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 게 더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일할 날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월세를 살면서 수도권에 투자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부산에서 가장 인기 많은 뭐 해운대 자이라든지 아니면 센텀 더샵 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세와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시세가 거의 비슷해요. 구성남과 광명시의 시세와 해운대에서 제일 좋은 곳들의 시세가 비슷합니다. 해운대 그 말씀하신 단지의 국평 어느 정도예요 요즘에? 그게 한 10억 정도? 그 해운대면 부산에서 최고 핵심지 중에 하나인데. 물론 마린시티 주상복합은 막 몇십억씩 하지만 그런 주상복합 말고 일반 아파트들은 구평대가 한 10억에서 11억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광명이나 구성남의 시세와 비슷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최소 과천 시세랑은 비슷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과천이 훨씬 더 비싸졌죠.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서 집값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또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원래 4번에서 뭐 FOMC 점도표에 따르면 뭐 2번으로 줄고 어떤 분들은 우리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어쨌든 예정보다는 적게 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또 금리는 미국을 따라가니까. 금리가 한 번에 막 몇 배씩 오르고 그리고 막 몇 배씩 떨어지고 이러면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뭐 0.25 내려가는 것은 사실은 부동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이미 지금 2차례나 내렸는데 사람들이 매수세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시세 자체가 싸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시세 자체가 싸야 이게 금리가 내려갈 때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유주택자들은 이게 금리가 내려가건 올라가건 다시 전세로 돌아가는 행위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랑은 부동산이랑은 겹쳐서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꼭 그 방향대로 같이 가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유주택자가 한번 됐으면 사실 있다가 집이 없어지면 네. 굉장히 뭔가 좀 불안한 감을, 1주택자가 가지는 그 마음의 안정감이 네. 있긴 하니까요. 자, 그럼 지금 수도권 기준에 했을 때는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주택자는 일단 네.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 집 마련 하실 때는 일단 네. 그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집에 실거주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저렴한 곳에서 살면서 전세 끼고 사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게 좀 더 좋은 자산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일단 사두고, 그리고 1주택자분들은 내가 만약에 시세를 잘 못 오르는 곳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갈아타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봐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가. 네, 왜냐면은 금매 자체가 상급지에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5억짜리에서 금매가 나와봐야 한 2, 3천 빠지지만 막 한 10억짜리에서 금매 나오면 막 6, 7천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더 갈아타기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주택자들 기준에 했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청약을 만약에 제외한다면 하나는 일단 집을 산다라는 거에서 가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좋은 입지를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 소득의 전세 그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두 번째는 저평가된 곳을 살 수도 있겠죠. 어느 선택지가 맞을까요? 일단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무주택자라면 당연히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평가된 곳을 찾기가 힘들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는 부동산에서 저평가된 곳이 과연 그렇게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 또 의문도 있어요. 왜냐면 주식과는 다르게 어쨌든 모두에게 부동산 너무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저평가된 곳을 찾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현재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사는 게 맞습니다. 그게 더 많이 올라요. 네, 저평가된 거는 어쩌면 그냥 계속 저평가.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건 따지지 말고 네. 이게 가격이 얼마나 올랐든 얼마나 내렸든 네. 가장 좋은 매물을 사는 게 맞습니다. 자, 요즘에도 부동산 뉴스, 뭐,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문 기사도 나오고요. 혹시나 거기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 가짜 신호. 요즘 사람들이 뭔가 주변에도 일반 지인들 많이 계실 텐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뉴스를 안 보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이 통계 자료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통계 자료에는 모수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요. 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파트까지도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통계 자료는 사실은 실거래가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실거래가가 가장 정확한 통계예요. 이게 내리고 있으면 하락장, 유지되고 있으면 보합장, 이렇게 보셔야지 뭐 이번 주 서울 상승률이 0.07% 이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작가님 주변 지인들, 일반인들은 작가님한테 뭐 제일 많이 물어봐요? 부동산 많이 물어볼 거잖아요. 저 같아도 작가님 제 친한 지인이면 막 이제 유주택자면 뭐 사야 될까? 1주택자면 내가 지금 갈아타기 해야 될까 말까? 수많은 거 물어볼 것 같은데.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고 갈지 아니면은 그냥 한 채를 더 살지, 뭐 요런 질문도 있고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후보가 있는데 뭘 사야 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죠. 딱 봤을 때 이거는 우열을 가리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비교를 상당히 잘 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압도적으로 좋아 보인다 하면은 비교를 잘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요거 하나 골라주고 이 아파트와 비슷한 것들을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 지인이 물어봤던 사례인가요? 네네. 어떤 거 동네 세 개를 비교했어요? 동작구가 있고요. 동작구에 동대문구. 그 다음에 강동구. 그래서 어디 살아 했는데요? 그 노량진 뉴타운 근처에 있는 동작구를 살아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다 철거 끝나고, 웬만한 곳들 철거 끝나고 지금 새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새 아파트로 싹 바뀌면은 동작구 자체가 저는 좀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작구라는 곳 자체가 여의도와 이 반포 사이에 위치한 되게 좋은 입지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저 러닝 코스에 동작대교가 있어서 마포에서 거기까지 뛰어가는데 힘들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10km. 자,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가상화폐 급등하면서 미국 주식도 많이 급등했지만 한국 주식, 부동산 같은 전통적 자산시장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부동산 또 어쨌든 엄청 폭락하지도 않고 엄청 폭등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관심이 줄고, 왜냐면 보통 자산은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관심이 더 늘어나니까. 근데 한국 주식은 계속 안 좋았으니까 관심이 줄고 하는데, 앞으로 좀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작가님은 뭐 작가님 우리가 지금 실제 자산을 물어본 거 아니니까
어떻게 투자를 좀 해요? 제가 희망하는 투자는 사실은 미국의 우량주들 있잖아요. 뭐 S&P 500 지수 투자도 있고, 그리고 또 좀 괜찮은 미국 주식, 그리고 또 비트코인 정도 비트코인 하세요. 안 합니다. 완전 희망한다면서요? 네, 이건 희망인데 이거는 저희 무슨 가족들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은 미국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그다음 부동산. 이거에 대한 적절한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부동산만 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도 안 해요, 그러면? 안 합니다. 대신에 달러를 삽니다. 달러가 많이 떨어졌을 때 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지금 원화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달러랑 엔화랑 유로를 또 사고 있거든요.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자체가 이 주식, 이런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하고 있고요. 근데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토지, 건물, 상가 뭐 이렇게 다 나눠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골고루 나눠서 또 이렇게 분산해 놨죠. 토지 중심으로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제 자산의 한 전체 15%가 지금 제 집이고요. 그리고 한 60%가 토지. 나머지 25%. 그게 현금하고 달러. 이제 가족분들은 어쨌든 비트코인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도 비트코인 반대하는 분들 워낙 여전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할 만하고 저도 어떤 의견인지 알겠고 한데, 작가님은 왜 투자를 생각이 좀 바뀐 건가? 아니면 예전부터 좀 비트코인 정도는 가상화폐 중에서도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건가요?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해 왔었어요. 효용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금 같은 것도 우리가 막 금 이렇게 막 매달고 다니진 않잖아요. 하지만 어떤 희소 가치,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투자재로 본다는 가치, 또 유한하다는 가치, 이것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등락이 크지만 뭐 한 10년 뒤는 지금보다는 더 비싸져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는 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그러면 투자를 예전부터 했으면 많은 자산을 벌었을 텐데 가족분들이 반대해서 안 산 거에 대한 후회와 분노와 울분과. 근데 저는 뭐 그거 살 여력도 없었던 게 그 돈들이 다 토지에 들어가 있었고 토지 개발 비용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샀으면 토지가 더 많이 커지지 않았을까요? 토지보단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랐을 텐데 분명히 이건 확실할 텐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최근에 그거 비교한 게 저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10년 전에 1억을 투자한 거를 엔비디아, 뭐 테슬라, 한국 주식, 비트코인, 우리나라 주식 뭐 했을 때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거를 제가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는 코인에서는 비트코인만 조금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래도 수익도 있고 내가 넣는 돈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뭐 비트코인이든 가상화폐든 돈을 번 분들을 다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와, 이게 올랐을 때 떨어지면 이거를 안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3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6억이 됐어. 아니면 10억이 됐어. 모든 사람이 이 수익을 확정하고 싶을 거야. 맞아요. 이게 나중에 뭐 30, 50억, 100억 된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 미래 보니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실제로 그 사이의 그 마음고생을 우리가 견디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고 팔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부동산은 이게 안 되잖아요. 맞아. 근데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사고 팔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마음의 요동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자, 올해 특히 조심해야 되는 주택은 지금 가장 위험한 투자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방의 소도시들, 그런 저렴한 갭 투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억 8천인데 전세가가 1억 7천,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때 이런 것들 유행했죠. 지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지금 상당히 슬퍼하고 계세요. 전세가, 매매가가 딱 붙은 것들은 투자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좋은 곳들 보면은 막 전세가율이 막 4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안 좋은 곳일수록 막 95%까지 붙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거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세로 살자 이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인구가 소멸하고 있고 일자리들도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방의 저렴한 갭 투자는 안 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엔 그런 게 흥행했고 실제로 돈도 벌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일자리랑 인구가 다 줄어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방에도 그 나름대로 실수요가 있었는데 그 실수요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에 이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인구 소멸되면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또 쏠리잖아요. 똘똘을 한 채든 뭐든 서울의 수도권에 집값이 오른다고 얘기하시는데 그에 반면 쏠리는 것도 어쨌든 인구 유입 자체가 늘어야 될 텐데 인구가 여기서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입되는 양 자체도 사실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요가 충분히 못 들어오기 때문에 수도권의 집값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뭐 엄청 오르고 하는 것도 한계를 곧 봉착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그렇지 않은 게 통화량이라는 것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계속 돈을 벌고 있어요. 사실 통화량 증가 속도는 이 부동산의 증가 속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맞아요. 역사적으로. 네, 그래서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돈을 벌고 그럼 돈을 번 사람들이 좀 더 좋은 곳을 사는 것은 이게 인구가 줄어도 이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자,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 한번 찝어주신다면요? 변화가 많은 곳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말씀드리는 뭐 이문 휘경도 있고요. 네. 뭐 장위 뉴타운도 있고 네. 구성남 쪽도 있고 광명 뉴타운도 있고 네. 또 뭐 노량진 쪽도 있고 이쪽 좀 변화 많은 쪽들 보셨으면 좋겠고 그 변화가 많은 곳들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살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있다면 그냥 아예 상급지를 사는 게 더 맞아요. 네, 상급지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는 가장 좋은 걸 사셨으면 합니다. 자, 작가님께서 원래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직장 생활 총 다 합치면 한 15년 정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까지 이제 직급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셨는데 얼마 전에 왜 그만두셨어요? 원래 계속 다니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드라마 대본 작업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드라마에 나오나요? 네, 드라마가 언제 나와요? 12월 달에 나옵니다. 뭐 가제는 뭐예요? 제가 냈던 책 이름하고 똑같아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이 그대로 나갑니다. 네, 지금 웹툰도 이미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랑 이렇게 드라마로 바꿔서 나갈 겁니다. 그런 걸 좀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 조율하기가 쉽지 않고 네, 이게 회의도 되게 많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직장 생활 하다 하면서 유튜브를 한다라는 게 이게 뭐 직장 생활 내에서 사실은 좋아할 수 없죠. 좋아할 수 없죠. 이게 개인 입장에서는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직장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통 일반적인 직장이라면 튀는 걸 그렇게 막 선호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저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뭐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신 거예요? 사실 경제적 자유는 좀 이전부터 찾았잖아요. 스타크래프트에서 미네랄이 다 없는 본진이라도 만약에 파괴되면 끝나잖아요. 저는 그런 약간 심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요 직장이 매우 소중하다. 왜냐면은 처음에 입사할 때 한 이력서 한 100개 넣었는데 떨어졌거든요. 딴 데서 계약직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잘리고 또 알바하고 그러다가 정식으로 입사된 거라서 되게 소중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최대한 하고 싶다라고 싶었죠. 직장 생활을 어쨌든 오랫동안 하시다가 그만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프리랜서로서 작가, 유튜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좀 두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작가로서 글도 좀 잠깐 내보고 유튜버 되는 거면 지금은 전업 프리랜서인 거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렇지만 직장 다니던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은 업무가 이렇게 주어지지만 프리랜서라고 한다면은 계속 저한테 셀프로 압박을 넣어야 되거든요. 맞아. 계속 해야 되고 만약에 안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제로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책이 이제 굉장히 많이 팔리시면서 작가님이 대중에게 알려지셨는데 그게 총 몇만 부 팔렸죠? 여태까지 한 40만 부 정도. 40만 부. 1, 2권 아니었어요? 1, 2, 3권까지. 1, 2, 3권까지. 네. 그게 현재 드라마, 웹툰은 이미 제작됐고 네. 이거 어때요? 그런 식으로 다 뭔가 새로운 시장을 또 더 뭔가 성장하고 있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요. 더 이런 창작적으로 더 잘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위해서 매일 아침 원래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글을 써서 온라인에 올리셨다고. 네. 그냥 책만 읽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냥 한번 이런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이렇게 카톡으로 퍼지고 퍼져서 2022년도였던 것 같아요. 네. 2022년 3월 달쯤에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해서 2022년 8월 달에 책으로 출간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2024년 총가에부터 웹툰이 나오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됐죠.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직장인이면서 투자자 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웹툰 작가이자 드라마 작가까지 되고 계신 건데 요즘 세상이 V 사다리는 끊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2025년 신규 부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겠죠. 그건 어느 시대든 열려는 있겠지만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열려 있다고 보세요? 전 더 열려 있다 봐요. 네, 왜냐면 예전에는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연예인밖에 없었어요. 맞아. 아나운서, 연예인, 정치인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일반 대중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얼마든지 자기 브랜드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그런 투자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과거에 대해 오픈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시장도 생겨서 뭐 부의 사다리는 오히려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공황하는 게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생기면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김작가 TV가 237만 유튜버인데 100만 넘는 유튜버가 어쨌든 수백 명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한 1000명은 넘게 100만인 기준 한다면 있을 텐데 그럼 그분들은 다 어쨌든 뭐 재능이 있든 실력이 있든 뭐가 어쨌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줄 테지만 저는 만약에 이분들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없었다면 방송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중에서 진짜 10%도 안 될 거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방송이 그 진입의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이 방송이라는 것은 되게 폐쇄적이고 생각보다 맞아. 되게 보수적인 면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시청률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썼던 사람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막 20년 전에 했던 예능 프로그램 MC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린 것도 있는데 이런 플랫폼을 활용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활용하려고 해도 잘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부의 사다리로 하는 것들이 더 좁다고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투자에만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투자는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거나 잘하자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내향적이신 분들은 투자에 또 열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요즘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 그렇고 가장 큰 부자와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점 뭐라고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진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소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냥 일정한 사람은 그대로 일정할 가능성이 큰데 근데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어요. 네, 과거에도 그래 왔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느 시대와나 그래 왔기 때문에 이 일반 직장인들이 그래도 한번 점프하려면 저는 이 자산 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때 좀 기회를 노렸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산 시장이 무너졌을 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작가님이 자산이 하루아침에 다 증발된다면 이제 이 경험치는 다 그대로 가지고 가요. 내일부터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상하차 해야죠. 돈 많이 되는 거 상하차 하고 막 배달하고 일단 시드를 최대한 많이 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물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으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지만 일단 시드를 많이 모은 상태에서 제가 처음에 할 것은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를 내가 모았다. 그러면은 1억 대출을 받아서 2억의 투자금으로 수도권에 서울은 못 사고 한 경기도쯤에 전세 끼고 아파트 한 채를 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돈 모아서 미국 주식, 뭐 비트코인 요렇게 나눠갈 것 같아요. 지금 해왔던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인맥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요즘 살아보시면 좀 얼마나 중요한 것 같다고 느끼시는지랑 그 다음에 뭐 좀 비법 같은 게 있다면. 인간관계를 옛날부터 그랬지만 넓게는 못 가져갔어요. 뭐 제가 인기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친한 애들만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지낼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기준이 있는 게 누군가가 잘 돼도 배 아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떤 친구들은 제가 만약에 잘 되면 배 아파하고요. 누구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맞아.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이렇게 결국엔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저를 응원해주고 저도 그 친구를 진심으로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남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저는 세 가지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친구가 응원해주는 게 인품이나 인성이 너무 훌륭해서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 예를 들면 그분도 내가 먹고 살고 하는데 꽤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하는 거를 전 들었거든요. 연예인분 어느 라디오에서 하셨던 얘기 같은데 전 너무 공감 가는 건데 내가 너무 불행할 때는 너무 행복한 사람을 만나지 말래. 왜냐하면 그 격차를 다 느끼면서 내 불행감이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가님이 너무 큰 부자고 저는 너무 작은 심지어 내가 지금 대출 압박에 막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없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인품과 인성이 좋아도 이 축하를 해주려면 축하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려의 영역인데 내 마음에 그릇이 여백이 없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에 들어서요. 그 플러스로 이분과 내가 굉장한 친분, 저는 이 삼박자 나도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돈독한 사이여야지 누군가를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슬픔은 나누기 쉽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슬픔은 나누면서 표현도 하잖아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얘보단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님이나 전문가분들 얘기하는 게
되게 희한한 게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다 괜찮은 직장 다니고 있고 크게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왠진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20대 때는 그냥 여러 친구들 만났지만 막 30대가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히 막 40대 되면서 그렇죠. 정말 그냥 나랑 맞아요. 비슷한 친구들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83년생이잖아요. 네. 저도 82년생인지 제가 이제 40대인데 이게 친구들을 만나면 사실은 내 걸 뭔가 감추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얘기든 직장 생활 이야기든 내 연봉이 올라간 이야기든 뭐 기타 등등 시시콜콜한 얘기를 눈치 안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환경이 좀 차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얘기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좀 가민하게 나온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점차 안 만나게 되는 특히 20대 때는 격차라는 게 별로 못 느끼잖아요. 네. 40대부터는 진짜 약간씩 그때부터는 진짜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30대 되고 40대니까 또 달라지는 게 왠지 50대가 되면 또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인맥이란 게 참 잘 모르겠어요. 영원한 건 없겠죠. 자, 근데 부자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아무래도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시고 그다음에 투자자로서 성공하시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하시다 보니까 일반인과 비교해서 다른 특징과 좀 말투 있나요? 부자 중에서도 괜찮은 부자가 있고 오, 별로인 부자가 있더라고요. 좋아요. 별로인 부자는 제가 봤을 때는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냥 혼자만 남고 뭐 뭔가 좀 잘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해요. 보여주기라고 하나요? 그런 허세라든지 그런 자랑 이런 거에 찌들어 있고 그리고 너무 어떤 돈에만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그게 되게 보기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돈을 추구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렇죠. 네. 막 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괜찮은 부자들은 인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투에서도 좀 겸손함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복장에서도 막 이렇게 막 화려한 복장, 뭐 이런 게 아니라, 구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자기한테 맞는 거. 부자와 진짜 부자가 아니냐는 결국에는 이 내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0대, 지금 뭐 이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작가님께는, 그럼 지금은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사람을 좀 피하고 싶으세요?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뭔가 말을 했을 때 한번 그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그리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그런데 같이 하기 싫은 사람은 무조건 넌 안 된다. 부정적인 이야기. 네, 그런 거는 뭐 아니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너무 현실에 딱 갇혀있는 사람들. 이거는 약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뭐 새로운 얘기도 해보고 싶고 한데 그 틀에만 딱 갇혀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바로 너 자랑하냐?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좀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야기를 못 하다 보니까 다음에 만남이 이어지기 쉽지가 않겠죠. 저도 예전에 유튜브 막 제가 이제 어쨌든 계속 커나갔으니까 유튜브 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지인들한테 이제 알려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지인들 뭐 몇 명이 있는 데서 얘기했거든요. 다 좋게 받아들였는데 한 명이 유독 저한테 가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너 뭐 약간 날 무시하냐. 그래서 제가 따로 그 친구들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혹시 내가 그랬냐. 왜냐면 내가 그랬을 수 있는 거잖아.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그랬대요. 다른 사람 그냥 고마웠대. 제가 그걸 몇 번 겪으니까 그 친구를 못 만나겠더라고. 질투죠. 네, 질투, 자격지심. 자기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올라와 버려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자, 요즘 MZ세대가 중요시 여기는 워라밸 같은 걸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워라밸이 약간 퇴색됐거든요, 의미가. 사실은 워라밸의 의미는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자인데 요즘에 워라밸은 일도 안 하고 놀자예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도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이 결국에는 뭐 어디론가 스카우트 되고 뭐 진급도 잘 되고 하는데 나는 진짜 내 주어진 일만 딱 할 거야 라는 사람은 사실은 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워라밸이라는 것이 정시에 퇴근하고 정시에 뭐 출근하고 이게 아니라 일할 때는 제대로 하면서 내가 나머지 뭐 투자든 레저든 취미든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하자는 게 워라밸 같아요. 이런 게 밸런스가 맞아야지 일은 너무 안 하고 계속 놀려고만 한다? 이러면은 이건 워라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을 때부터 너무 워라밸을 찾으면 40대, 50대, 60대 됐을 때도 워라밸 찾는다.
그러니까 젊을 때 이게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언제 다 때라는 게 있잖아요. 10대 때 뭐 우리 30대 때 공부하라고요? 10대 때 공부하러 가지? 10대 때 공부해야 될 때 있고 20대 때는 뭐 연애를 해야 될 때 있고 30대 때는 뭐 직장생활 40대 때는 가족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너무 그때부터 나를 찾게 되면 당연히 오해에 이제 포커스가 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가 직장 내 승진과 연봉 인상이 잘 안 되겠죠. 그럼 40대 50대 돼서도 계속 찾고 있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힘든 일을 못 해요. 네, 이게 좀 약간 힘든 일을 해보면서 굳은 살이 생기고 이게 내공이 생겨야 되는데 처음부터 나 편한 것만 할래 하다 보면은 또 이게 나중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그런 건 주의하셔야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MZ세대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서 보셨을 때 소비는 좀 어떻게 보시고 정말 아껴야 되는 소비는 뭘까요? 스타벅스는 기업 총수들만 마시는 거죠. 아, 이게 너무 꼰대스러운데, 이거는 너무 꼰대스럽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스타벅스를 하루에 2잔 먹는 거는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잔이면 얼마야? 하루에 10,000원인데, 한 달이면 30만 원. 왜냐면 스타벅스 옆에 분명히 메가커피도 있고, 이디야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디야나 뭐 메가커피 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 메가커피도 안 가요. 그냥 탕비실 갑니다. 근데 요즘에 트렌드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가성비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막 비싼 것만 사는 게 아니라 가격 대비 품질, 디자인, 성능이 괜찮은 거를 찾는 게 오히려 좀 이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 좋은 브랜드 이거를 추구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좀 다른 건데 저는 뭐 커피 정도는 네. 또 이게 내 잠을 깨우고 그 다음에 내 하루에 고단하게 나를 이제 일터에 보낼 텐데 출근 전이든 퇴근 후에 한 잔 정도의 뭔가 낭만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해외여행을 꼭 1년에 요즘에는 한두 번은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로 이제 명품 가방 정도는 한두 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왜? 맞아요. 저는 왜 해외여행을 못 가는 해도 있고 저도 당연히 유튜브 하면서 너무 바빠서 못 가는 해도 있었고 뭐 당연히 올해 같은 날에는 좀 자주 가는 해도 있고 한데 너무 해외여행을 가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는 약간 법칙처럼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여행 가면 당연히 비행기 값도 그 다음에 그 면세점에서 그 다음에 여행 가서 리조트 그 다음에 뭐 기념품 사오고 뭐 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커피값을 1년 내내 아낀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여기 나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여행 안 갈 거면 커피값 인정하겠지만 커피도 그렇게 비싼 거 막 5-6천 원씩 사 먹으면서 여행까지 간다? 거기에 명품 쇼핑까지 한다? 와, 이거는 사실은 안 되죠. 그렇게 명품 쇼핑 하시던 분들 그리고 해외여행을 주기적으로 가는 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되게 심각한 거고 그런 분들이 자산을 한번 사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마인드가 바뀌더라고요. 바뀌죠. 네, 완전 투자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신기하게. 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뭐에 돈 쓴 거지? 야, 이거 돈 모았으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되면서 한 번에 확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꼭 이건 MZ세대뿐만 아니라 그 40대, 50대 다 포함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 MZ세대 분들 얘기하면서 가소비, 명품적 이런 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MZ세대 분들 중에서 아니면 40대, 50대도 다 포함해서 그분들도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아.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 다 아는데 그런 사람은 실제로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인정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뭔가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가 이런 소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예를 들면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2천만 원치 뭘 산다고 해서 누가 가소비라고 하나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한 달에 얼마 못 버는데 지나치게 그러니까 소득보다 소비가 늘어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좀 인스타그램을 특히 보면서 저분은 저렇게 많이 벌지 않을 텐데 저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이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의 주변 사람들과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게 느껴지면 그때서야 아마 깨달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절대 소비를 무조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적절한 소비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소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소비를 할 때는 내가 이게 필요한 것인지 그저 원하는 것인지 요것만 딱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저 원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평소에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잘 찍는데 DSLR로 한번 너무 찍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사실 DSLR 사람들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무겁거든. 근데 이거는 그저 원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장 바지가 뜯어졌다. 뭐 패딩이 뭐 다 찢어졌다. 이러면 사야죠. 그런데 패딩 잔뜩 있는데 패딩 세일하네? 저거 괜찮다. 라고 해서 사는 거는 세일 해서 돈 번 것 같지만 그렇죠. 사실은 아니죠. 안 샀으면 100% 아낀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인생 대부분의 문제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어릴 때는 잘 공감이 안 됐지만 40대 되니까 더 느껴집니다. 인생 대부분의 문제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 것 같아요. 돈으로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예를 들면 불행은 다 막을 수 있죠. 웬만한 거는. 맞아요. 육아휴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돈이 끊겨서 육아휴직 못 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사실 돈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육아휴직 해도 된다.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투자를 좀 잘 해야 되고 실제로 마음에서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경제적 자유 기준이 각자 다 다르겠지만 작가님 같은 경우는 몇 살 때쯤에 그걸 그래도 경제적 자유 정도는 이뤘다 생각하세요? 저는 한 37? 그럼 37 이후에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내가 계속해서 다니기 싫은데 회사 생활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막 승진에 대한 압박, 인사고과에 대한 압박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좀 더 마음 편히. 네, 그러다 보니까 성과도 더 잘 나오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재정적인 여유 있잖아요. 맞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게 네, 맞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려면 월급 말고 다른 수익, 예를 들면 뭐 배당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아니면 뭐 부업이라든지 요 파이프라인 최소 2개는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경제적인 게 있어야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많이 좀 여유와 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남들에게 사실 배려도 나가는 거겠죠. 자, 작가님께서 만약에 지금 20대로 돌아간다면 좀 뭐 해보고 싶은지랑 지금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20대도 많을 텐데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20대로 돌아간다면 일단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를 좀 찾아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작가 생활을 40살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 주변에 작가들을 보면은 20살 때부터 막 국어 국문학과, 무슨 문예창작과 이런 데 나와서 전통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중인데 조금 더 저의 뭔가 재능을 조금 더 일찍 발견했다면 아마 더 잘 따라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늦게 발견한 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전에 작가님도 말씀하셨죠. 요즘에 사실 플랫폼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그 다음에 요즘에 무슨 스레드를 하나요? 스레드라든가, 그 다음에 뭐 네이버에 블로그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요즘 느끼는 거는 요즘 세상은 내가 뭔가를 꾸준히 해서 역량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재능이 있는 사람이 숨기기도 쉽지 않은 세상 같아요. 왜냐하면 꼭 방송국에 안 가도 본인만 그 유튜브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본인의 재능이 만나면 어떻게든 잘 될 수밖에 없는 좀 환경이 옛날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방송국의 사람들이 발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발탁 안 해주면 공중팔 타지 못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이걸 띄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TV도 잘 안 보고 핸드폰 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25년에 작가님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 올해 저희 시청자분에게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만약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부동산의 기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사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약간 주춤할 때가 오히려 더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작가님이 출간하신 김부장 이야기 올해 11월에 드라마로 나온다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작가님과 부동산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송희구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